황금 가면, 고대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진 얼굴. 하워드 카터가 처음으로 그 밀폐된 방을 들여다보고 투탕카멘이라는 두 마디를 내뱉은 지 한 세기가 지난 후 세상은 비극적인 소년왕이자 잊혀진 파라오, 우연히 아이콘이 된 투탕카멘을 이해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짜 정체, 혈통의 기원, 그리고 그의 가족이 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논쟁은 고고학적 발굴로도 해결되지 않았고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다 DNA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제18 왕조 밀에서 발견된 DNA는 모두가 동의했던 이야기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투탕카멘 가족의 생물학적 특징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을 가리켰고 아무도 연결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어주었으며 유물만으로는 결코 답할 수 없었던 질문들을 제기했습니다. 역사가 잊은 소년 왕은 황금 가면이 암시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중요한 인물임이 밝혀졌습니다. 투탕카멘은 자신의 업적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유명해진 이유는 그의 유물이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9년간 왕위에 있다가 19세에 요절했다. 그의 이름은 후계자들이 찾아낼 수 있는 모든 기념비에서 지워졌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는 보잘것없는 인물이었다. 그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봉인된 방, 훼손되지 않은 보물, 그리고 황금 가면이었다. 가면이 감추고 있던 것은 겉으로 드러낸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웠다. DNA 분석 결과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밝혀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 DNA가 나온 가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18 왕조는 전형적인 왕가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폐쇄적인 유전체계, 즉 의도적인 설계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스스로에게 되돌아가는 혈통과 같은 것이었다. 이집트인들은 이를 신성한 혈통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불렀다. 생물학은 결국 이와는 다른 설명을 제시하게 된다. 투튼카문이 할아버지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라오 중 한 명인 아만 호텝 3세였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티에르 여왕으로 그녀의 미라는 온전히 보존되었으며 그녀의 얼굴은 이집트 학자들 사이에서 수십 년 동안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티아의 부모는 귀족인 유야와 그의 아내 투야였는데 그들의 무덤은 195년에 발견되었고 보존 상태가 너무나 놀라워 무덤을 파헤친 고고학자들은 거의 충격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유야의 머리카락은 금발에 가까웠고 이목구비는 뚜렷했으며 코는 크고 곧았습니다. 그의 아내 투야 역시 마찬가지로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세기 동안 대중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은 고대 이집트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논쟁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고 이해보다는 감정적인 경론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의 손자인 아케나타는 맨 호텝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했고 이전이나 이후에 어떤 파라오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이집트 종교 체계를 폐지하고 태양 원반 아텐을 숭배하는 유일신 신앙으로 대체했으며 사막에 완전히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고 자신의 이름을 바꾸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문명을 종교혁명으로 몰아넣었고 그 혁명을 되돌리는 데는 여러 세대가 걸렸다. 그는 위대한 왕비 네페르티티와의 사이에 최소 6명의 딸을 두었으며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도 최소 1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아이가 투톤카문이었다. 투톤카문이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20세기 대부분 동안 이집트 학계에서 가장 논쟁적인 문제 중 하나였다. 여러 후보들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고 기각되었다가 다시 제기되고 또다시 논쟁이 이어졌다. 미라는 발견되었지만 역사 기록은 불완전했다. 생물학적 근거가 없다면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은 없었다. 하지만 투탕카멘의 신체적 실체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미라를 조사한 결과 황금 가면이 감추려 했던 비밀이 드러났다. 그는 왼쪽 다리에 기형발을 가지고 있었다.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는 130개가 넘는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 의학적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의리의 용이라고 여겨졌다. 그의 뼈에서는 여러 질병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의 몸은 통치할 나이가 되기도 전에
이미 쇠약해졌음을 보여주는 신체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제18 왕조의 근친호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책이었다. 파라오들은 누이와 결혼했고 이복 누이와 결혼했으며 심지어 딸과 결혼하기도 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신성한 혈통이 외부 혈통과 섞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여겨지기도 했다. 이념은 일관성이 있었지만 생물학적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직계 가족 내에서 결혼이 이루어질 때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유전적 다양성은 줄어들었고 신체적 취약성은 누적되었다. 투텐카문이 태어날 무렵에는 왕족 혈통이 오랫동안 스스로의 취약성을 조장해 온 탓에 그 손상이 그의 골격에 고스란히 각인되어 있었다. 그는 10살에 왕위에 올랐고 19살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두 딸은 모두 사산이었다. 150년 동안 이집트를 지배했던 왕조는 군사적 패배나 정치적 전복이 아닌 더욱 조용하고 근본적인 이유로 몰락했다. 바로 혈통이 끊긴 것이다. 아직 아무도 밝혀내지 못한 것은 그 혈통의 기원이 어디였는가 하는 것이었다. 미라는 그 질문을 제기했지만 유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려면 제18 왕조 시대의 방부 처리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보존해둔 무언가가 필요했다. 바로 DNA였다. 미라들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DNA 분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의 한 세기 동안 스스로 충분히 논란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리적 증거는 항상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유야의 금발머리, 왕족 혈통의 뚜렷하고 도드라진 이목구비, 그리고 2000년대 초 CT 스캔 데이터를 바탕으로 복원된 투탕카멘의 얼굴은 처음 미라를 발굴했던 고고학자들이 느꼈던 것과 같은 어색한 침묵을 불러일으켰다. 그 침묵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었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제18 왕조 지배층의 민족적, 지리적 기원에 대한 논쟁은 결코 조용한 학문적 의견 차이가 아니었다. 시끄러웠고 반복적이었으며 거의 전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과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쪽은 미라와 예술작품이라는 시각적 증거를 제시했고 다른 쪽은 이집트의 지리적 특성을 지적하며 도출된 결론이 학문적 연구 결과와는 무관한 다른 요인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 모두 부분적으로는 옳았지만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즉 생물학적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생물학적 검증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변화는 왕실 밀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 유물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연구는 전체적인 질문의 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2017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된 이 연구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카이로 남쪽 유적지에서 발굴된 90mm 길이의 유물에서 DNA를 추출 및 분석하여 1400년에 걸친 이집트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고 놀라웠습니다. 연구 대상이었던 고대 이집트인들은 현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인구와 DNA를 거의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유전적 거리는 상당했으며 전체 데이터 세트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오늘날 아프리카 대륙이 위치한 레반트 지역의 고대 농경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고대 아나톨리아인 및 신석기 시대 유럽인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계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 이집트인은 고대 미라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계 유전자를 약 8%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이집트 인구의 유전적 구성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대 인구와 현대 인구는 동일한 인구가 아닙니다. 이러한 발견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같은 해에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사이에 있는 구리 시대인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북부의 매장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골의 게놈을 분석했습니다. 이 유골들은 같은 지역의 이전 인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레반트, 아나톨리아, 이란계 조상의 특정한 유전적 조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특징도 발견되었습니다. 밝은 피부색, 하얀 피부, 푸른 눈과 관련된 유전적 표지자가 대중적인 인식과는 거리가 먼 지역의 유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인구 집단은 흩어졌습니다. 그 유전적 특징은 이동해왔다. 고대 근동 지역을 관통하는 상당한 인구 이동 시기에 그 유전적 특징은
광범위한 지역 인구의 조상 형성에 기여했다. 미라 데이터를 청동기 시대 인구 이동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 분석했을 때 고대 이집트와의 연관성이 발견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조적인 연결고리였다. 제18왕조에 적용했을 때 그 의미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신왕국 시대 이집트 일반 인구가 레반트와 아나톨리아 혈통을 주요 유전적 기반으로 삼았다면 그 인구를 통치했던 왕족 역시 폐쇄적인 유전적 틀 안에서 여러 세대에 걸친 혼인을 통해 농축되고 강화된 동일한 조상적 기반을 거의 확실하게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한 세기 동안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특징들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광범위한 DNA 데이터가 고대 근동에 위치한다고 밝혀낸 조상의 가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미라는 100년 동안 이러한 사실을 암시해 왔습니다. 고고학적 연구는 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유전학을 왕족 자체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케나탄, 투탕카멘, 그리고 그들과 함께 묻힌 여성들의 밀에서 DNA를 추출하여 생물학적으로 실제로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그 결과는 토론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더 중대하며 여러 중요한 측면에서 훨씬 더 불안감을 주는 결과였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연구는 2010년 2월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발표되었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당시 이집트 최고 유물위원회 사무총장이었던 자히 하와스였습니다. 연구팀은 2년 동안 신왕국 시대의 왕실 미라 11구에서 DNA를 추출하고 분석했으며 유전자 데이터를 CT 스캔 결과, 방사선 분석, 그리고 역사적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이는 제18왕조 왕실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과학적 조사였습니다. 이 결과는 고고학계에서 한 세기 동안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문제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발견은 투탕카멘의 친자 관계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197년 왕들의 계곡에 있는 작은 무덤에서 발굴되어 그 이후로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KV55라는 미라가 케니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전자 데이터는 KV55와 투탕카멘 사이에 직계 부자 관계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KV55가 아케나탄인지 스메나르인지 아니면 왕가의 다른 남성 친척인지에 대한 논쟁이 종식되었습니다. 그는 아케나탄이었던 것입니다. 투탕카멘의 아버지는 비문이 아닌 생물학적 증거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었다. 투탕카멘의 어머니의 신원 또한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그녀는 KV35 무덤에서 발굴된 젊은 여성 미라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네페르티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만 호토팁 3세와 타 왕비의 딸이었기에 케나탄의 친누이였습니다. 투틴카문의 부모는 남매였습니다. 이복 형제자매도 아니고 이집트 학자들이 때때로 왕실 혈연 관계를 느슨하게 정의하여 연결했던 먼 사촌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친남매였습니다. 그 계산에서 나온 근친혼 계수는 역사상 왕실 혈통에서 기록된 것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속했습니다. 그 발견의 여파는 연구의 다른 모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CT 스캔 결과 투틴코먼은 여러 질환이 동시에 겹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왼쪽 발에 골괴사가 발생했으며 이는 뼈로 가는 혈액 공급을 차단하여 점진적인 퇴행을 유발하는 질환인 콜라병과 일치합니다. 기형족, 구개열, 척추측 만증, 유해에서 말라리아 원충 DNA가 검출되어 말라리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가장 위험한 균주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중복 감염에서 검출된 것은 그의 면역 체계가 사망 전 수년간 힘겨운 싸움을 벌여왔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질환 중 어느 하나라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을 것이다. 그들은 함께 한 젊은 남자의 몸이 태어날 때부터 그의 가문이 대대로 저지른 유전적 결과로 인해 병약했다고 묘사했습니다. 카터 연구팀이 1925년에 처음으로 미라를 해부한 이후로 그의 사망 원인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살인설은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주로 1968년 부검 과정에서 투톤카문의 두개골 안에서 발견된 뼈 조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한 이론은 그가 뒤에서 공격당해 암살당했으며 일세나 호름 혹은 그를 제거해야 할 궁정 음모자들의 공모로 살해당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DNA 검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지 않았다. 뼈 조각은 폭탄 투하 과정이나 카터 측 요원들이 시신을 포장 해제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최신 영상 기술로 검사한 골절 증거는 골절이 사망 직전이 아니라 사망 시점 전후에 발생했음을 시사했다. 2010년 분석에서는 가장 유력한 사망 원인이 낙상으로 인한 다리 골절, 심각한 말라리아 감염, 그리고 누적된 질병으로 인해 몸이 회복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쇠약해진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결론지었다. 네페르티티는 여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인물이었다. DNA 연구를 통해 그녀가 역사 기록에 나오는 아케나탄의 6달의 어머니임은 확인되었지만 조사 대상 미라들 중에는 그녀의 이름이 없었다. 그녀가 다른 신분으로 매장되었는지, 그녀의 무덤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지, 그녀가 젊은 여성과 같은 곳에서 발굴된 나이든 여성, 미라와 동일 인물인지 여부는 2010년 자료로도 해결할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는 고고학계가 오랫동안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던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투데니 가족은 확인되었고 그의 부모는 밝혀졌으며 그의 질병 목록과 사망 원인도 규명되었다. 황금 가면은 언제나 고요하고 세월을 초월한 완벽한 얼굴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DNA 분석 결과는 전혀 달랐다. 평생 병매에 시달린 한 젊은이, 유전적 위기 속에서 태어난 그는 100년 동안 가문을 일구어 왔지만 그 위기를 되돌릴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제18 왕조는 갑자기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소멸해버린 것입니다. DNA 분석은 역사적 기록이 항상 암시해왔지만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했던 그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2010년 유전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된 투틴카문의 근친혼 계수는 통계적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친남매였다. 이 단 하나의 사실이 연구의 모든 결과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다. 혈연 관계가 가까운 두 사람이 자녀를 낳을 경우 자녀가 손상되었거나 열성변이 유전자를 포함하여 특정 유전자의 동일한 복사본 2개를 물려받을 확률이 극적으로 높아진다. 부모의 혈연 관계가 가까울수록 그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남매 사이에서 태어난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 투텐카문은 역사상 왕족 혈통에서 기록된 인물 중 가장 유전적으로 취약한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왕조가 혈통 순수성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주는 생물학적 기록부였습니다. 무덤은 이러한 사실을 항상 눈에 띄었지만 제대로 이해되지 못했던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지팡이 130개. 그 수는 기록되고 목록화되었으며 대부분 의례용이라고 설명되었다. 파라오들은 왕권의 상징으로 지팡이와 도리깨를 들고 다녔습니다. 지팡이는 이집트 왕권의 시각적 어휘의 일부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항상 가능했지만 언제나 불완전했습니다. CT 스캔 데이터와 유전자 분석 결과가 결합되면서 이러한 설명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투탕카멘에게는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영상 검사에서 드러난 그의 왼쪽 발의 기형, 즉 만곡 쪽과 악화되는 골격 구조는 그가 지팡이 없이 걷는 것이 진정으로 어려웠음을 보여줍니다. 무덤에 안치된 5천여 점의 유물 중 130개는 그가 똑바로 서는 것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나무와 상아로 새겨진 의학적 기록입니다. 투탕카멘에게 투여된 약물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무덤에서 발견된 꿀과 다양한 식물성 화합물들은 DNA 및 영상 분석에서 확인된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들과 일치했습니다. 이 무덤은 단순히 사후 세계를 위해 준비된 왕실의 부의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한 젊은이가 짧은 생애 동안 겪었던 만성적인 건강 악화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사산된 두 딸은 그 가족 구성원을 완성시켜 주었고, 카세나무는 투톤카문의 이복 여동생이자 아케나틴의 폐쇄적인 왕조 집단에서 태어난 또 다른 인물이었다. 그녀는 2번의 임신에 실패했다. 무덤 안에 작은 관들에 담겨 발견된 태아 유해는 CT 스캔을 통해 검사되었고
광범위한 가족력에서 밝혀진 유전적 요인과 일치하는 골격 이상이 나타났다. 혈통 순수성에 대한 왕조의 집착은 더 이상 제대로 된 후계자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음 세대는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 투톤카문은 19세에 사망했다. 그 후 벌어진 일들은 DNA 연구 결과를 통해 완전히 재조명되었다. 아케나탄의 직계 후손 중 마지막 생존자인 안카시네아문은 이집트 왕실 전통에 따라 후계자도 없고 선택의 여지도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녀가 히타이트 왕 수플류마 1세에게 보낸 편지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례적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여왕이 이집트 평민과의 결혼을 거부하고 외국 왕자에게 왕위를 양보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에 담긴 절박함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조의 위기였습니다. 그녀는 그 혈통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있었다. 가문을 이어갈 친척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재난자 왕자는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사망했는데 그 사연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엔카시나마는 그녀의 외삼촌인 1세와 결혼했는데 그는 3명의 파라오를 섬겼던 인물로 이 기회를 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직후 역사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나는 4년간 통치했다. 그 후 호름헤브가 왕위에 올라 투틴코먼의 이름을 3000년 동안 묻어버릴 조직적인 말살 작업을 시작했다. 그 말살은 철저했다. 기념비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건축 계획이 점령당하고 사원이 찬탈되었다. 그 이념적 논리는 단순했다. 이집트 신앙에서 이름을 지우는 것은 영혼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호름부는 단순히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교적 관점에서 두 번째 죽음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울 수 없었던 것은 생물학적 사실이었습니다. 봉인된 무덤이 그것을 보존했다. DNA는 기다리고 있었다. 5대에 걸쳐 스스로의 멸망을 자초한 왕조는 가장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그들이 세운 기념물이나 새긴 이름에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무덤에 묻힌 19세 소년의 손상되고 병든 뼈에서 말이다. 투탕카멘의 DNA 이야기는 투탕카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번 발견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꾸는 지점입니다. 특정 역사적 인물의 유전자 데이터를 접했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특정한 이야기로 취급하고 이집트라는 범주에 넣어 관련장을 업데이트하고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을 약간 수정하여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능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제18왕조의 유전자 데이터가 속한 패턴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고대 DNA 기록이 충분히 오래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모든 대륙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2017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아부시에르 엘멜크의 고대 이집트인들은 주로 고대 레벤틴 농경민, 아나톨리아 신석기 시대 인구, 그리고 더 넓은 고대 근동의 유전적 유산과 연결되는 조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가장 가까운 현존하는 친척은 현대 이집트인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이집트인들은 고대 미라들에 비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혈통을 약 8%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라가 속했던 왕조 시대 이후인 중세 시대에 발생했습니다. 고대 인구와 현대 인구는 유전적으로 구별됩니다. 그 연구 결과는 이집트 일반 인구에 적용됩니다. 18왕조 왕실에 적용할 경우 그 의미는 더욱 커집니다. 신왕국의 지배 계층은 광범위한 인구와 동일한 조상 기반에서 유래했으며 여러 세대에 걸친 내부 혼인을 통해 유전적 다양성을 집중시키고 압축하여 각 세대에 전해지는 유전적 범위는 왕조 건국 당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북부 이스라엘의 매장 유적에서 발견된 석회화 유물은 이러한 맥락에 또 다른 층위를 더합니다. 레반트, 아나톨리아, 이란 혈통이 혼합된 이 특정한 유전적 조합은 연구자들이 발견 당시 지리적 맥락에서 예상치 못한 밝은 피부색 표지자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자아냈으며 상당한 인구 이동이 있었던 시기에 고대 근동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는 이후
이집트 미라 데이터에서 밝혀진 조상 기반에 기여했습니다. 18왕조에 대한 한 세기 동안의 불편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특징들은 설명할 수 없는 외부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변칙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DNA 분석을 통해 석회화 유물을 넘어 근동 인구 역사의 더 깊은 층까지 거슬러 올라가 추적된 고대 조상 기반의 가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고립된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DNA 혁명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2016년 유전학자 바스티안 라마스는 남아메리카와 멕시코 전역에서 수집된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미라와 해골 92구에서 미토콘드리아 게놈을 분석했습니다. 이 유해들은 500년에서 86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연구팀은 유럽인과의 접촉 이전 고대 아메리카의 완전한 유전적 다양성을 나타내는 84개의 서로 다른 모계 혈통을 확인했습니다. 이 혈통 중 어느 것도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84개의 서로 다른 혈통이 모두 멸종된 것입니다. 수만 년에 걸쳐 축적된 다양성은 유럽인과의 접촉으로 감소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콜롬비아에서 최초로 고대 게놈이 복원되었습니다. 보고타 고원에서 발견된 21명의 개체 중 가장 나이가 많은 7명은 다른 곳에서는 기록된 적이 없는 개체군에 속합니다. 그들의 DNA는 아메리카 대륙의 어떤 고대 집단이나 지구상의 어떤 현대 인구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약 2000년 전 그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유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집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후손을 남기지 않은 완전한 인구 교체가 일어난 것입니다. 북아프리카는 다른 규모로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리비아 남서부의 암석 동굴에서 발견된 두 여성의 유골은 7000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지질학적 우연 덕분에 보존되었습니다. 이들의 전체 유전체 분석 결과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혈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기록되지 않은 혈통에 속합니다. 5만 년 동안 북아프리카에 고립되어 살았던 유령 같은 인구 집단으로 문화적으로는 주변 세계와 교류했지만 유전적으로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세 대륙, 서로 다른 시간 규모, 서로 다른 원인, 하지만 결과는 동일합니다. 수천 년 동안 존속하며 결속력 있고 독특한 문화를 유지했던 집단들이 후손에게 유전적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제18왕조가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지리적인 요인보다는 이념적인 이유로 고립되었던 유전적으로 결속력 있는 집단이 5대에 걸쳐 서서히 멸종했습니다. 카르낙과 룩소르, 그리고 아마르나 신전을 건설했던 왕가는 직계 후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왕조가 한 세기 동안 지켜온 혈통은 그 세기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DNA 분석 결과가 이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고대 세계는 사라진 집단들로 가득했습니다. 타톤 카문의 가문은 단지 사라졌지만 그 흔적을 읽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를 남긴 몇 안 되는 집단 중 하나일 뿐입니다. 호렘은 권력을 장악한 대부분의 군사령관들이 생각조차 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으로 경쟁자를 제거하려면 그의 이름까지 없애야 한다. 이집트 신학에서 이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이름은 영혼의 구성 요소였다. 이름을 파괴하면 그 사람은 현재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모든 시간 속에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호름부는 투톤카문의 지우개에 대해 신념에 걸맞은 철저함으로 접근했다. 그의 노력은 체계적이었다. 두탕카멘의 이름은 신전벽에서 지워지고 호렘 헤브의 이름으로 대체되었다. 투탕카멘이 의뢰했던 건축 사업들, 즉 룩소르의 열주 홀과 카르나크의 스핑크스 거리는 호렘 헤브의 작품으로 둔갑되었다. 투탕카멘이 전국에 세운 복원 스텔레도 마찬가지였다. 아케나탄의 종교혁명 이후 옛 신들의 귀환을 선포했던 포고령은 다른 파라오의 이름으로 다시 새겨졌다. 이 작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14년에 걸친 통치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한 인물의 존재를 역사 기록에서 인내심 있게 지워버리는 행정적인 작업이었다. 거의 성공할 뻔했다. 3000년 동안 그 시스템은 거의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32년에 이집트를 정복했지만
그가 읽을 수 있는 어떤 비문에서도 투탕카멘의 이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세기 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도착했을 때 그는 바로 그 신전들에서 투탕카멘의 이름이 지워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1798년 나폴레옹의 원정은 고대 이집트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유럽 과학적 탐구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전역의 유적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겼지만 잊혀진 파라오에 대한 의미 있는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을 수행한 학자들은 람세스를 발견했고 투트모스를 발견했으며 호름헤브가 자신의 정통성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 이름을 그대로 남겨둔 위대한 파라오들을 발견했습니다. 투탕카멘은 그들 중에 없었습니다. 그를 구한 것은 지질학적 요인이었습니다. 그가 매장된 지 1년 안에 왕들의 계곡에 내린 폭우로 무덤 입구가 1m 두께의 암석으로 막혔습니다. 투탕카멘이 죽은 지 2세기 후 람세스 6세의 무덤을 발굴하던 인부들을 위해 막사를 짓던 인부들은 그 숨겨진 입구 바로 위에 기초를 놓았는데 그들은 그곳에 입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은폐는 우연한 사고였고 완벽했으며 1922년 11월 4일 아침 카터 팀이 안반에 새겨진 작은 계단 하나를 발견할 때까지 영구적이었습니다. 밀폐된 방은 호름헤브의 발굴 작업이 도달하지 못한 것들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유물, 미라, 그리고 해독하는 데 또 한 세기가 걸릴 생물학적 물질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우개는 이름만을 겨냥했지만 시신은 지우개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생물학적 정보를 복원한 과학 연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견된 내용으로부터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2010년 잠바 연구는 엄밀하게 진행되었고 그 핵심 결과는 타당합니다. 하지만 이집트 역사 한 시대의 한 왕조에서 발굴된 미라 11구는 시작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기자의 피라미드를 건설한 고왕국 문명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선왕조 시대는 유전적으로 불분명합니다. 대피라미드를 건설한 인구가 신왕국 시대 미라와 동일한 조상 유전적 특징을 지녔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고대 염기 서열을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자체적인 공백이 존재합니다. 더 이상 독립적인 공동체로 존재하지 않는 인구 집단이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그들이 포함될 수 있다면 전체적인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항목이 없다고 해서 세상에 일치하는 항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데이터가 밝혀낸 사실입니다. 투톤카문의 혈통은 확인되었습니다. 왕조의 근친혼 정책이 유전적으로 미친 영향도 기록되었습니다. 미라가 한 세기 동안 암시해왔던 조상과의 연결고리는 고대 DNA 혁명이 여러 대륙에 걸쳐 구축해온 더 넓은 틀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소년왕은 황금 가면이 결코 드러내지 못했던 방식으로 실존했습니다. 호름은 돌에서 이름을 지웠지만 무덤은 생물학적 정보를 보존했습니다. 3000년 후 생물학적 증거가 더 오래 지속되는 기록임이 드러났습니다. 지우개가 실패한 것은 누군가 저항해서가 아니라 밀폐된 방 안에 조각칼로는 닿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르맙이 끝내려 했던 이야기는 결국 마지막 장이 없는 이야기로 밝혀졌습니다. 황금 가면은 언제나 잘못된 곳을 들여다보는 곳이었습니다. 그 아래 있는 얼굴, 연약하고 병들고 유전적으로 고립되어 19세에 죽은 그의 얼굴은 그가 태어나기 몇 세대 전부터 스스로의 멸망을 자초해온 왕조의 산물이었습니다. DNA는 투톤카문의 존재를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000점의 유물과 한 세기 동안의 이집트학 연구가 결코 해내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를 실제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00년 동안 좁아져온 혈통의 마지막 남은 후계자였습니다. 그가 선택하지 않은 종교혁명 속에서 태어났고 겨우 서 있을 수 있는 왕좌를 받았으며 결코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무덤에 묻혔습니다. 호름은 그를 역사에서 지우려 했지만 생물학적 법칙은 이를 거부했다. 고대 세계가 잊었던 소년왕은 결국 해답을 품고 있는 존재로 드러났다.